어, 3시가 되어서 토론회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부 토론회 그 사회를 맡게 된 신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곽인호조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창립기념 토론회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사실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인건비 문제인데 이게 이 수건이라는 형태로 기재부가 출연연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들 현장에서 부딪히셔가지고 아실 테고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연연이나 아니면 공공기관들이 다 같을 텐데 경직성 경비가 있고 사업비처럼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경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PBS라고 하는 게 결국은 경직성 경비를 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데에다가 섞어버리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게 이대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와서 저희들도 곽인우조를 만들고 위원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출연연의 발전이나 이 전망을 찾아보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서 주제를 정하게 됐고, 그리고 이 주제는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갈 거기 때문에 한 5년에서 10년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주제를 가지고서 진척 상황과 해야 될 일을 한번 점검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요. 그래서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발제를 하고 2발제까지 마치고 중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여기 이제 토론을 하는 그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2부 그 토론부터는 강천윤 위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으시고 발제자 2명, 그다음에 토론자 3분이서 앞에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플로어의 질문도 받고 같이 한번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주시고 그리고 또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일단 이 발제를 맡아주신 분이 지금 차를 가지고 오고 계신데 나중에 오시면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 이 발제 맡으신 분은 우리 곽인호조 자문 변호사이기도 하시고 일과사람의 이제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최종현 변호사님입니다. 안 계실 때 좀 칭찬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보다도 이 출연연의 여러 가지 성과급이나 하여튼 돈과 관련된 문제에 빠삭하게 되신 분이시고요. 저희 수당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지금 우리 노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에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진짜 법 쪽에 우리 과학기술자 과기계에 어쩌면은 아주 혈맹과 같은 동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사가 돼야 되니까 돈도 많이 벌으셔야 될 거고, 여기에서 돈 벌 일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시면 다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제자분들 한 분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발제를 맡으신 분은 키스티에, 그리고 저희 곽인호조 정책위원이시기도 하십니다. 단기 필마로 저희 조합에 가입하셨고요. 박징서 정책위원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죠. 토론자이십니다. 네, 죄송. 박징서 박사님은 지금 키스티에서 여러 가지 중책도 맡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논문들을 쓰는 잘못된 논문들을 쓰는 나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그리고 공공연구노조에 있으실 때부터 정책위원을 같이 하셨고,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정책위원을 하지만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정책 차원에서 토론을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토론자로서 2번째 토론자가 광주과기원회 이충규 위원장님이십니다. 이충규 위원장님은 예산 쪽 전문가시고요. 사실은 공공연구노조의 예산 전문가가 2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볼 때. 물론 이제 강천윤 위원장님도 인정하신 분들이라, 한 분은 우리 광주과기원에 계신 이충규 위원장님이고, 다른 한 분은 에너지 경제기술연구원에 있는 남규민 지부장님입니다. 전 지부장님입니다. 지금 아마 행정부장인가 경본부장인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두 분이 아주 그 예산 쪽에 빠삭해서 저희들로서는 천군만마인데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지금 아마 경인사연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서 거기는 연구회에서 8월 달까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위해서. 하여튼 그 이야기도 저희는 연구회 이사장 만났을 때 전달했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역량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제 우위단체로 계시고 오늘 토론을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 토론을 맡아주실 분은 법무부인 강남에 변호사로 계신 이하영 변호사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변호사님은 19대, 20대 그 민주당 보좌관으로 국회에서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에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사실은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았던 분이기도 하시고, 또 마침 이 토론을 부탁드렸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토론자분들하고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사진을 먼저 찍으려고 했는데 사진을 마치고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제자, 토론자 마치고 나중에 최정현 변호사님 오시면 바로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맡은 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든 저희가 여기 모인 게 저희가 이제 일단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딱딱한 주제라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발표 자료도 만들다 보니까 이 논문 발표하듯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유연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와이프 보고 쳐보고 눈이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아냐고 물었어요. 눈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더니 잘 대답을 못하죠. 눈이 어떻게 진화했냐? 눈이 진화한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점수 땄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모인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얼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같이 뭘 좀 하자고 이렇게 모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실 뭐 제가 딴 데서도 들었는데 뭐 이렇게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재미있어야 된답니다. 재미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조합 활동도 재미있게 기쁘게 하시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보셔도 되고, 결국 핵심은 총인건비다. 총인건비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찾은 걸까에 대한 겁니다. 여기도 뭐 좀 길죠. 보실 거 없고요. 일단은 총인건비 문제를 보는 게 1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노동조합이 이 문제를 다룰 거냐, 방향에 대한 거. 세 번째는 조금 구체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점은 뭐 아시는 것들이지만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국 기재부는 출연연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TO를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수는 공무원의 숫자는 행안부에서 관리합니다. 공공기관에 있는 공무원 아닌데 공무원 비슷한 사람들의 수는 기재부가 관리합니다. 공원위 같은 데서 그걸 TO라 그러죠. 출연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TO를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사실 문제가 좀 있긴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연구조직은 이 유연한 조직인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TO를 관리합니다. 그럼 TO를 관리하면 뭘 하느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연봉이 있습니다. 그 연봉을 기관별로 합산을 합니다. 그게 총인건비, 만약에 이제 그게 공무원이면 총액인건비라 그러고 공공기관은 총인건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총인건비죠. 그걸 다 합산했습니다. 사람 수 하나, 머리 하나에, 뭐 실제 한자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람 머리 하나에 연봉을 곱해가지고 수건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 머리 수만큼 돈을 주는 거다. 그게 수건인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권 총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기관별 인건비는 개별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지 않습니다. 그냥 기관별로 주어진 총액만 관리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들이 뭐 알아서 하든지 못하든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그걸 채우느냐? 출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출연연이란 이름에 있는 것처럼 정부가 출연한 기관인 거죠. 그러니까 출연금 형태로 줍니다. 그 안에는 이제 사업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경상비도 있는데 어쨌든 인건비가 출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있죠. 기관에 따라 출연금의 인건비 포션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계신 극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가 넘고요.
저희처럼 정부 수탁이 많은 곳은 한 50%에서 60% 사이고 또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벌어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벌어오느냐? 이 PBS라고 하는 이제 과제 경쟁 방식의 과제를 따와야 됩니다. 과제가 있는 곳은 국가 아니면 기업이니까 양쪽에서 따는 거죠. 그걸 정부에서 따오면 정부 수탁, 그다음 민간으로부터 받으면 민간 수탁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인건비를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채웁니다. 그게 이제 자체 수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개의 포션이 있는 거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자체 수입을 이제 하다 보니까 과제에 인건비를 막 넣죠. 넣었는데 이제 아무리 과제가 이제 보통 인건비를 아슬아슬하게 채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제가 또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과제가 사실은 많아요. 과제에서 따다 보면 과제에 이렇게 포함시켰던 인건비가 많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것보다. 수건이라고 하는 것보다 많게 보통 받아와요. 남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인건비 항목으로 받아온 것 중에 남는 게 있는데 그걸 보통 잔액이라고 합니다. 잔액 인건비. 잔액 인건비도 또 두 개로 나누는데 일단 잔액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저기 있는 필수 잔액 이런 거 사실 저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상관없고 핵심은 불용 잔액이니까 이 잔액이 남는 거죠. 그럼 잔액이 남으면 우리가 벌어왔으니까 이 인건비를 어디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거 쓰면은 바로 그 다음부터 뭐 예산이고 뭐고 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잔액 인건비를 못 쓰게 합니다. 못 쓰게 하고 적립금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수권을 넘어서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건데, 근데 기관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잖아요. 저 수권에 들어가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그게 이제 이 지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재부가 매년 내는 예산경영 지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ILO 권고안이 뭐냐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거는 단체 교섭권을 침해했고 저 지침을 만들 때 이해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협의한 적이 없다. 그러니 그걸 고치시오라고 이제 권고가 나온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TO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할 때 잘 책정해주면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잘 책정해주면 문제는 없는데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죠. 기재부가 어떤 기재부인데 잘 책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제 사람 머리에 따라서 연봉을 주다 보니까 그 머리를 계산하는 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노동시간. 갑자기 노동시간이 늘어났어요. 근데 사람 머리에 계산을 했는데 노동시간을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수권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조건 개선. 이게 뭔가 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아니면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노동조건을 개선해줘야 되는데 그것들 비용은 또 안 들어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수권에 안 들어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다 무시하고 있다, 지금. 그거는 너가 알아서 그 총액 안에서 해결해라. 딴 데서는 못 써. 이런 식이 이제 기재부의 방식인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게 시간의 수당, 퇴직할 때 발생하는 연차수당, 법정부담금도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된 법정부담금 소송에서 기관이 졌어요. 그러면 그 돈 지급하는 것도 수권에서 깎아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연구수당 소송 걸렸는데, 이게도 걱정이에요. 이 돈을 어디서 수권에서 깎으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취약 직종들이 있습니다. 처우 개선을 해야 되는, 아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전직이나 처우 개선 비용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막아놓은 겁니다. 총인건비 내에서 쓰라 그러면 딱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하니까 이걸 만약에 쓰게 되면 나머지가 깎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 걸 좋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취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주게 되면 나머지 임금이 깎여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다. 그래서 지금 근데 소송이 지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원자력에서 임금 피크제 소송 걸었고 저희는 연구수당 소송 있고 그다음 초과근로수당 소송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송이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게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개혁. 구조는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출연금에서 인건비가 일부 들어오고 이 네모 옆으로 있는 바들이 이제 과제에서 따는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일종의 그 수권 실링인 거죠. 요까지만 쓰라고 한 거고, 그 나머지 것들이 남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연구수당이 좀 있을 거고, 그 나머지 남는 게 잔액인데, 저걸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저걸 우리가 벌어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게 한다. 요게 이제 우리 인건비의 구조입니다. 이건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것만 딱 보시면, 그 정부 출연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50% 아니면 20%, 10%를 채워야 되는데,
정부 수탁으로 열심히 했는데도 못 채워요? 그러면 민간 수탁으로 순서입니다. 순서. 이 수권을 채워나가는 순서가 처음에 정부 출연금, 그 다음에 정부 수탁의 인건비, 그 다음에도 안 되면 민간 수탁 인건비, 그 다음에 안 되면 간접비라도 땡겨서 써라. 이렇게는 하고 있죠. 근데 뭐 저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은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순서로 간다. 그 다음에 남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과제를 따와가지고 했는데 인건비가 남았다. 그럼 인건비를 아까 말씀드렸죠. 못 쓴다고 바로 적립금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지금이. 이게 이제 저희 인건비 구조고 뒤에 있는 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 아까 인건비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신규 인력의 인건비를 책정하는 방식도 사람 뽑았으니까 그 사람 경력 고려해서 그냥 임금 계산해 주면 되지 않냐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금액도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자료들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극지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 간부들이 같이 만든 자료인데 이것도 이제 모르죠. 저희는 거의 같은데 다른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제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야, 너가 이 정도는 수권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너가 이게 채우든지 말든지 해라고 해서 허락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정부 수입이에요. 자체 수입. 자체 수입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너가 그걸 채울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만큼 수권이 올라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상황이다. 그래서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잔액들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인건비를 더 많이 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하면 우리는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더 벌어오게 되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부 수탁이 많은 기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좀 많이 벌어옵니다. 많이 벌어오고. 이제 그 중에 필수 잔액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주기로 되어 있는 거에서 좀 남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그래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불용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진짜 남은 거죠. 저게 진짜 남은 거고, 연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과제가 많을 때하고 적을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꽤 커요, 저게. 저 정도만 어떻게 허용해줘도, 기관에서 뭔가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못 쓰고, 그냥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그대로 들어간다. 그리고 저건 능률성과급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정리된 걸 보시면, 우리가 능률성과급으로 쓰는 건 1번, 2번, 3번이고, 실제로 잔액 인건비로 들어오는 4번, 5번은 못 써요. 바로 적립금으로 들어가고, 그 밑에 있는 인건비 잔액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필수 잔액인데 이것도 바로 그냥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인건비는 보통 이렇게, 선수인건비, 법정부담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적립금은 아까 저런 교육, 좀 시설 짓는데 좀 많이 쓰죠. 준비금은 예전에 연구연가자 지원비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능률성과급은 아까 남는 거 가지고 지원하는 거고. 요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용하고 있는 돈이라고 돈의 일종의 그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관심은 이거죠, 이거. 이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좀 빼서 수권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구조 내에서는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꼼짝달싹을 못하는 구조잖아요. 기관조차도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기재부는 인건비 계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 핵심은 여기에요, 여기. 예.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 이거 딱 나오면은 그다음부터는 딱 끝났어요.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관별로 조금 이야기할 거 있는 거는 기재부와 가서 협의를 하든 이사회하고 가서 협의를 하든 받아오지만 전체 수권에서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사 간의 교섭도 의미가 없고 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 차잔 속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정하는 거지 사실은 교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제 방식은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ILO가 있었죠. 지금 여기서 문제로 지적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는 것들하고 동일합니다. 국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 한국의 공공기관은 너무 심각하게 이 교섭권을 침해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 이 이사회가 문제입니다. 이사회가 물론 이 사람들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키스트하고 항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속해 있고 거기에 공동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가 25개 기관에 들어있죠. 거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해양과기원하고 극지연구소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이사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이사회라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그 구성이 보통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관료가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 안 칩니다. 말 잘 듣는 사람들, 예스라고 할 사람들을 안 쳐요. 그래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이 참석 인원의 가반 이상 참석에 가반 이상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아니고, 재적 인원에 뭐 가반이 찬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결정이. 제가 알기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당연직 공무원들이 빠져버리면, 의사 기분 나쁜 거 있으면 다 빠져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이사회 안건 올리는 것 자체도 사전에 기재부하고 협의 없이 올렸다가는 사단이 납니다. 사단이 나고. 기재부하고 협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과기부하고도 협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전혀 우리를 대변할 사람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하고 있는 경영 참여나 그 다음에 노동이사제 같은 거하고는 뭐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러면 뭐 연구회가 뭐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저렇게 목이 꼭 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뭐 이사회 이사장님이 지질자원연구원 원장 출신이라 하시더라도 저 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사회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이사회라고 하는 손발을 가지고서 촉수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관들을 목재고 있는 거죠. 누가? 기재부가. 그 다음에 하나 더 보태면 과기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님께 여쭤봐서 어떻게 기재부를 직권남용으로 권리침해 방해 이런 걸로 고발할 수 없을까요? 하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시고 할 수 있는 건 이사회는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접 우리하고 하는 데니까. 그리고 이 공공기관이라서 연구회가 국회에서 뭔가 이렇게 강하게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권고를 하거나 뭐 이렇게 부대 의견을 내낼 수 있는 거지만 뭐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거죠. 그런 사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여러 여론과 그다음에 과학기술계의 염원, 그다음에 또 국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하셔서 2018년도에 공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은 그래도 좀 다른 종류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연구개발 목적기관이라고 분류를 두고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경영, 관리, 평가 지침을 좀 만들자라고 한 거죠. 그리고 2019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 다 들어갔죠, 당연히. 경인사연하고 연구원 다 들어갔어요. 연구회 소속 출연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 연구기관도 들어있고, 광주과기원도 들어있고, 과기원들도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또 늘어가지고 80몇 개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만들었고, 최근에 이제 뭐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광주과기원하고 뭐 과기원들 4군데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과기부의 지침 안 만들었어요. 최근에 나왔다 그러긴 하는데, 별다른 게 없습니다. 지침을 안 만들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해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침을 우리한테 맞는 지침으로 만드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거는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공훈위를 엽니다. 기재부가 공훈위를 열죠. 근데 그러면 뭐 공훈위를 열어서 사실 350개가 넘는 아마 공공기관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350개의 국가가 해야 될 일이 350가지가 넘게 있는 거죠. 각각의 공공기관은 사실은 다른 우주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논리가 있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돈을 관리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일종의 각 잡는 거, 각을 딱딱 잡으면 끝나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같은 경우도 80몇 개가 넘는 연구개발 목적기관이 있지만 350개 중에서 규모는 좀 작죠. 공사하고 다르니까. 그럼 누군가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다룰 때.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공문법에서는 그냥 통과시키고 있어요. 그냥 공문위에서. 도장 찍듯이. 그게 지금 상황이다. 네,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일단은 기관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출연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유사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일단 현황들 수집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프레임도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틀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이다 보니 가장 취약 직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처우나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한계에 항상 부딪히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현재 출연연에서 세 개 그룹의 취약 직종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하나가 이제 이번에 전환되신 분들, 파견 여직원부터 시작해서 뭐 시설 쪽도 있고 이제 거기가 연구기관마다 이름이 좀 다른데 저희는 행정기능직이고 또 키스트는 무의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해양이나 이쪽은 또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단, 보안관리단은 청소시설, 또 어디죠? 경비 이런 분들인데 이게 지금 잘 안 됩니다. 엉망진창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 만약에 용역회사에 있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 5%까지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는데 이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7% 인상인데 그것도 못 받아서 1% 인상되고 있다고 저희한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든 해달라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 좋았는데 좀 올라가고 해서 나중에 가니까 이제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다른 교육 공무직이나 하청업체나 자회사나 이런 데는 다 5%를 인정을 받아서 5%까지 올리는데 여기는 1.7%인데 1.7%도 다 안 되고 왜냐하면 관리단 직원들이 임금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1%밖에 못 올린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경상비에서 나갑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출연연대 학생연구자들이 있는데 지금 그 비정규직을 다 없앴습니다. 거의 다 없앴습니다. 이제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닥하고 이제 학생연구원으로 튀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연구원들은 좀 다르죠. 그런 상황입니다. 요것도 해결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고 역시 이것도 인건비와 관련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냥 PBS 해결하라, 폐지하라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뭘 바꿔야 될지, 그 법을 어떻게 바꿀지,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만들어 놔도 방해하거나 이러면 잘 안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안정화시켜서 할게 할 거냐까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 모셨지만 저희 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위원회 해서 이 문제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결국은 이제 인건비를 정액하려고 하면 출연금을 높이거나 이사회의 수권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하여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수권이 낮은 출연연부터 순차적으로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출연연 사이에 편차가 엄청납니다. 당장 저희만 해도 원자력이나 에테리하고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요. 근데 저희보다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좀 올려야죠. 아무리 못해도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인력 기준인건비, 이 뛰어난 연구자들을 출연연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저 정도 가지고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남는다잖아요. 남는 거를 좋다 이거죠. 임금 인상 안 해줘도 되니까 시간의 수당이나 법정 부담금이나 그 외의 것들에서라도 좀 쓸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래야 기관이 자율적으로 자기 발전 전망도 가져보고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건비, 아시겠지만 인건비 이게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가지 않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인건비를 틔우기 위해서 참여율을 엄청나게 이렇게 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은 작은 데도 있고 일은 별로 하지 않는데도 참여율이 많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안에서 사실 말이 나와요. 넌 일도 안 했는데 연구수당을 왜 이렇게 가져가냐부터 해서 이러는 거에서 이게 필요한 거죠. 기관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이거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학연생들을 위해서 학생인건비를 총괄 관리합니다. 왜 그렇게 생겼냐면 대학도 그러고 출연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뽑아서 계약을 했는데 이 과제가 계속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 돈을 지원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은 쫄쫄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도 얼마라도 계속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총괄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근데 어쨌든 학생인건비처럼 하면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저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빼도 된다. 이제 법정 부담금 중에서 이제 그 사대보험 관련된 건 아니더라도 기술료를 이전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세금도 수권에서 가져가라, 넣으라 하고, 그 다음에 또 특별상여금 이번에 저희 받았잖아요. 그것도 지금 여기서 빼게 되겠어요. 그래서 수권 또 깎여요. 그러면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연히 또 취약직종 처우 개선은 또 안 되고, 연차가 그리고 또 바뀐 게 예전에는 달랐지만 지금 누적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안 쓰게 되면 퇴직할 때쯤 되면 연차가 많이 쌓입니다.
지금 소송 걸면은 다 이 수권에서 빼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선배들이 말이야 수권까지 깎아먹으면서 이래야 되냐고 그러는데 뭐 자기도 자기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좀 쓰시라고 그래도 안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 경직성 경비거든요. 인건비, 운영비 등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풀 거냐.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이렇게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좀 고정적으로 많이 하고 그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그 사업성 경비 쪽에 넣어서 할 거냐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이 문제가 있죠. 문제 제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송을 거는 겁니다. 소송을.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섭을 통해서 임금 책정, 이거 뭐 거의 불가능하죠. 하여튼 목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구성 개혁하고, 그 다음에 일단 이거, 참관. 참관만 해도, 난리가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동이사제는 유효하지 않아요. 노동이사를 보내놓으면 한 석 달 만에 저편이 돼버립니다. 우리 편이 아니고. 저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참관이라도 일단 하면은 이사회가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노정교섭을 해야죠. 공무원 노조가 한답니다. 공무원 노조가 자기들 임금 인상분 협의할 때 기재부하고 해요. 한번 만나서. 우리는 왜 안 해요? 더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노정교섭이지 사실 협의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법적 대응 추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얼마나 유효할지 강제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공운수노조가 저걸 시작했고 저희도 여기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의 검토 의견을 같이 붙여가지고 내는 방향으로 영어로 써야 됩니다. 요새는 근데 AI가 좋아가지고 아주 쉽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연구개발 목적기관 관리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재부가 이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 공공기관의 독립성 이야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율성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책무성이 중요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우리한테 임무를 준 거죠. 그 임무를 어떻게 잘 해낼 거냐. 우리가 이걸 잘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저희가 황우연 노조에서 낸 성명서는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낸 거지 돈 달라고 한 적 별로 많지 않아요. 돈 달라고 한 것도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책무성, 공공성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 경영 관리 평가 지침이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필요할 것인가 이걸 만들어야 된다. 이거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아마 아무데도 만들어주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뭐 아무래도 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서로 설득하고 논의해가면서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 만들어져서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공운위에서 이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럼 공운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공운위 없을 수는 없죠. 뭐, 공공운수노조에서 낸 공운위 개혁 방안에는 공운위를 국회 산하로 보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답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공공운영위원회 안에 연구개발 목적기관만 다루는 소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나갈 테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넣고, 그 다음에 또 현장에 뭐 이해 당사자들을 넣는 방식으로 구성하면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공운위에서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연구개발 목적기관 우리는 그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가 있어서 그 심의회에다가 이렇게 위임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어쨌든 과학기술계에서 국가의 과학기술을 생각하는 쪽이니까 검토해가지고 의견을 달라. 그럼 우리 받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안 합니다. 기재부는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안 하기 때문에 싸워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연대해야 됩니다. 저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출연연들이 지금 노조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만에 끝날 것도 아니고 뭐 3년이 아니라 5년은 넘게 걸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투쟁해야 될 거다. 어떻게 할 거냐. 이 구심점과 체계를 구성해야 될 건데 이걸 어떻게 사실은 뭐 저희가 옛날 하던 방식이면 일단 공동투쟁본부를 만들고 시작하는데 이 투쟁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동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수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목표들 중에서 확실한 것들을 구체화하고 같이 할 걸 고민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천도 해야 됩니다. 집회도 해야 될 거고 뭐
1인 시위도 하고 해야죠. 저희 조합원들 중에 돈 없어서 못 살겠다고 기재부 앞에서 1인 시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될 취약 직종들의 노동 현안들이 또 관련돼 있는 걸 좀 알리고 이게 우리 그것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필요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정당과 정책연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보면 뭐 이렇게 잘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과학기술계 내에 어떤 이 진보적 정치적 주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그 기관 내에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뭐 스스로 하지만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뭐 국회의원 되는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어떤 세력이 되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제안 드렸던 거고 뭐 지금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주요 정당이라고 해봐야 저희가 국민의힘하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그 다음에 액션 아이템 만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결국은 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설득이 중요합니다. 동원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언론이나 대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통의 입법 정책 의제나 현안 대응이 있을 때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뭐 그게 입법이든 아니면 뭐 정치적 뭐 실천을 행사를 하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정리한 발제 내용이고요. 뭐 궁금하시거나 논의할 게 있으시면 다음에 나중에 토론이 있으니까 뭐 될 것 같지 않다. 그거는 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하여튼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1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발제자 최종인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일단 인사드리시고 변호사님 이제 발제. 사이즈는 어떻게 더 작게 하시는가? 제가 티를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여기다 넣고. 예,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일거사람의 최종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2019년이네요, 벌써. 2019년부터 그 항우현 노동조합 자문 변호사로서 자문을 해왔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과학에도 전국 과학기술노동조합의 자문 변호사로서도 지금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2020년부터 이제 제가 지금 원고분도 와 계시는데, 예, 달 탐사 개발 사업에 연구수당이 깎였던 사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인정받고 이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대전지방법원에서 받은 적이 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항소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어제 이제 판결이 나왔어야 되는데, 예, 지금 기관 측에서 워낙 맹렬하게 이 쟁점들을 다투고 있어서 이 사건과 사실은 이제 이 총인건비 문제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우 위원장님께서 거의 매달 어떻게 하면 총인건비를 없앨 수 있겠느냐, 좀 법률적인 그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라고 요청할 때마다 이거는 이게 법률가들이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 과학기술계 이 어떤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시지 않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통령도 R&D 예산 20%씩 다 삭감하라고 이렇게 과감한 무식한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겠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체계가 파면 팔수록 누구도 이렇게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는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보고 그 요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내로 끝날 거고요. 앞에 신명호 위원장님이 워낙 또 그 귀중한 논의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그 이제 딸기 하나 얻는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굉장히 장기간 기재부 지침에 대해서 법률 쟁송을 고민을 해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행정 처분 내지는 어떤 법규, 공권력에 관해서 법률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한테 어떤 즉각적인 효과, 내 법률적인 이익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길을 가시다가 불신검문을 당했는데 불신검문에 응하지 않아서 강제 연행이 됐다. 뭐 범죄 의심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침해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도 되고 행정처분의 대상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기재부 지침이라는 것들이 법률로서의 효력, 어떤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실질적인 불이익은 부과가 되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이 자체만으로는 어떤 소송의 대상으로 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목을 했던 것이 이 지침으로 인해서 만약에 응당 나가야 될 법정 근로수당,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돼야 되는 수당들이 지급이 포기된다.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폴트 상태에 빠진다. 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 상황까지는 아직은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적인 어떤 불법행위로서는 인정되기가 좀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ILO도 그런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6월 17일 날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고 정부 권고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약 1년 전에 공공운수노조와 국제공공노련에서 진정을 제기했으니까 약 1년 만에 결론이 나온 셈입니다. AI의 덕분으로 신속하게 번역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틀리지 않더라고요. ILO 진정의 요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 모든 근로자는 자유롭게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단체 교섭에 있어서 정부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러한 정부 지침, 그 다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런 것들이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진정에서는 크게 4가지를 사례로 들었는데요. 2022년 예산 지침이 총인건비 증가율을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경영지침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여전히 요구하고 있고 혁신지침에서 사내 대출 규제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기관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경평 성과급 차등화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부가적으로 또 정부가 이 중앙교섭을 회피한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의견의 요지는 이에 대해서 반박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일단 정부 지침은 법규범의 효력이 없는 내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라는 당연한 변명하고 있고요. 근로조건 반영을 위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별적인 노사교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변명도 하고 있고 공공부문 예산 지침을 수립할 때 경사노위에서 경공부문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임금 피크제 실태 조사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는 등 노사 간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이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은 예산을 지원받고 독점 사업권 특정 부문에 관해서 독점 사업권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정부가 인건비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어떤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총인건비는 그런 특수성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라는 이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ILO는 다음과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이 진정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근데 세 번째인데 여전히 이 정부 지침의 권고 형태가 이것이 법적인 어떤 구속력, 바인딩 에펙트는 없지만 개별 기관 차원에서는 단체 교섭에 있어서 이 벗어날 수 없는 프레임워크로 작용을 한다.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 교섭권과 양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침이 단체 교섭에 중요한 역할을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 지침이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고 단체 교섭으로 정할 어떤 룸을 남겨놔야 된다. 그건 본질적인 부분은 결국 단체 교섭으로 정해져야 된다라는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근로자와 그 조직이 이런 전반적인 교섭 틀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어떤 형식적인 논의에 그쳐서는, 교섭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정보 접근권, 액세스가 필요하다. 모든 재정, 예산 및 기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ILO가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서는 매년 지침의 적용을 받는 이 공공기관의 노동자와 그 조직이 임금 인상 그리고 총인건비 관리에 관해서 단체 교섭의 틀을 설계하는 데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즉 지침은 정부 마음대로 정해서 내려오고 단체 교섭은 그 틀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성과급, 상여금 등의 금액 그리고 차등 배분 기준 이거에 관해서도 정부가 근로자 단체 없이 참여 없이 매우 고권적으로 알아서 정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일부 경평 그 항목에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지언정 이거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봉쇄하는 그런 효과만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정부가 여러 가지 노사정위원회 유사한 그런 협의체를 내놓고 있는 항변을 했지만 이런 위원회에서 제대로 사실 어떤 결론에 이른 적은 없다, 합의에 이른 적은 없다라고 재차 지적을 하고요. 통사임금 판결금이 예산 지침에서 이제 예외 조항에서 없어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총인건비에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 때문에 노사 자율적인 교섭에 의해서 어떤 임금 피크제의 변경 내지는 어떤 보상 이거에 관해서 역할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평 매뉴얼 자체가 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봉쇄한다. 불만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LO가 결국 권고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의 그 단체 교섭,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발적인 어떤 노사정 논의, 자발적인 단체 교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임금 체계에 관해서 노동조합이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정부는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권고를 하지 말아라. 지침을 내려보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ILO의 가장 이 핵심, 권고의 가장 핵심은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해서 그 협의에서 나오는 결론에 따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ILO에 보고를 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그 사무국 차원의 ILO 전체의 권고는 아닙니다. 만약에 ILO 전체의 권고가 되면은 정부가 이행 상황에 관해서 정식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정식 보고서에서 만약에 그것이 미흡하다라고 하면은 이 협약 위반으로 해서 일정한 제재 조치를 의결하도록 그 총회, ILO 총회에서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그 총회 아래에 있는 결사의 자유위원회, 유엔으로 치면은 뭐 유엔 인권이사회 같은 데에서 권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행 상황은 보고는 해야 되는데 이 권고사항을 곧바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총회에서 규탄을 맞는다거나 아니면 불이익 제재 의결을 받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에 관해서는 굉장히 상당한 부담을 야기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의의를 다시 정리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요. 일단 대응 방안을 한번 그러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내리는 지침이 우리의 자유로운 단체 교섭을 방해하는 거다. 이거는 원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좀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심영규 위원장님께서 다양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분석을 또 해주셨지만은 제가 가장 예를 들어서 조합원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학기술 노조를 하는 이유다라고 좀 간명하게 또 한번 재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 9월 달에 이행 보고서를 내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부도 아마 머리를 굴릴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든 생색내기용으로라도 어떤 협의체를 만들면은 다행이고 사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일단은 선제적으로 NST 중앙정부 그리고 각 공공기관 이사회를 그 노조법에서는 사용자 단체라고 합니다. 사용자 단체를 한 그 대정부 교섭 내지 협의를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교섭을 요구하면은 답도 안 할 겁니다. 협의를 요구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협의가 들어오고 누가 이제 들어올 거고 이런 프레임워크를 아마 논의가 조금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그거에 관해서 또 물론 국회의 역할도 분명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임박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망신을 국제사회에서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라는 지적도 적당히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런 협의체의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특별법들, 예를 들어서 무슨 가스 산업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협의체에 관한 각 근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정말 정부가 교섭을 하기 싫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 노란봉투법 아시죠? 그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하는 그 노란봉투법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결국 진짜 사장은 정부인데 정부가 그러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느냐, 이 법정 다툼이 아마 길어질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정부는 안 움직일 겁니다. 그동안 시간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효과적일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명호 정책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총인건비의 제한에 관해서 예외를 확대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령만 뜯어 고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를 두면 제일 좋겠지만은 대통령령에서부터 확대를 해야 되는 분명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탁 연구개발 사업비에 관해서 인건비는 정산의 한도를 두지 않는다거나 경직성 인건비 경상비 한도를 두지 않는다거나 법정 근로 수당에 관해서는 예외로 둔다거나 이거는 정말 교섭 내지 협의의 영역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ILO가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딤돌을 저희가 잘 활용해서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에서 일괄제, 이괄제 마쳤고요.